자, 이번에는 자료의 분석입니다. GIS가 왜 나왔다 그랬죠? 시공간적인 여러 자료들을 분석해서 우리의 목적에 또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도구로 나타났다 그랬죠. 그래서 이 GIS에서의 분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표면에 대한, 즉 지표에 대한 분석에 많은 주안점을 두었지만 요즘에는 공간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넘어 들어가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GIS의 공간자료 분석입니다. 공간자료 분석. 자, 인문 자연적 현상의 입지 이론이라든지 토지의 이용, 공간의 구조, 또 시스템, 여기에 관련된 여러 이론과 사례를 지리학적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공간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공간 구조 분석에서는 지리적인 현상의 공간적인 변화 과정과 이동 과정을 분석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리적 현상의 공간 조직, 공간 구조, 또 공간 시스템을 분석하는 여러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다루게 됩니다. 공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공간 형상들 사이에 공간 관계 정보를 인접성, 연속성, 영역성 등으로 구성해서 분석하는 데 활용하죠. 이 공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위상구조, 즉 토폴로지가 정립이 되어 있어야만 공간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 공간 분석은 형태에 따라서 표면 분석과 중첩 분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용어 가지고 그대로 들어갑시다. 표면 분석, 껍데기 하나에서 보는 거예요. 중첩 분석, 뭔가 이렇게 중첩해서 오버레이 시켜서 보는 겁니다. 자, 표면 분석이란 뭐냐? 하나의 레이어, 자료층상에 있는 이 별량들, 요거를 분석하는 게 표면 분석이에요. 그럼 이제 중첩 분석은 바로 예측이 되죠. 뭐야? 하나의 레이어가 아니라 둘 이상의 레이어에 있는 것, 즉 둘 이상의 자료층에 있는 이러한 별량들 간의 관계 분석에 적용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첩에 의해서 정량적인 해석을 하기도 하고 예측 모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도 하죠. 이 예측 모델 분석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가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배치 모델입니다. 이 평가 모델은 어떤 데 적용하느냐? 산불의 발생 가능성, 지하수의 오염, 교통체계 등에 적용하는 환경 특성 평가에 관련된 모델을 주로 다룹니다. 그리고 배치 모델은 이렇게 알로케이션 쭉쭉쭉쭉 이렇게 나누는 거죠. 나눠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이라든지 교통, 노선, 관계, 농경개발 이런 특정한 토지 이용에 주로 적용하는 모델이 되죠. 공간 분석을 하기 위한 연산에는 논리적인 연산이 있고요. 그리고 산술 연산, 기하 연산, 통계 연산 등의 기법을 활용합니다. 먼저 논리적인 연산부터 볼까요? 주로 이 논리적인 연산은 객체 사이의 크기 또는 어떤 관계에 있나 요거를 비교하는 연산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기도 하고 부울 연산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논리 연산자는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객체 사이의 크기가 같다든지 아니면 한쪽이 크다든지 아니면 크거나 같다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크기를 비교하는 연산이 논리적인 연산이고요. 부울 연산은 객체 사이의 관계를 비교해서 참과 거짓, true, false 요거의 결과를 꺼내는 것으로 and, or, nor, not 이런 것과 같은 부울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산을 수행하죠. 그리고 산술 연산은 속성 자료뿐만 아니라 위치 자료에도 적용하는 연산으로 일반적으로 사칙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죠. 요 사칙 연산자와 지수, 제곱, 삼각함수 이러한 연산자들을 사용합니다. 기하 연산은 위치 자료에 기반을 두어요. 즉 기하, 지오메트릭한 그런 자료에 기반을 두고 거리라든지 면적, 부피, 방향, 면형 객체의 중심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그런 연산 방법입니다.
그리고 통계 연산은 주로 속성 자료를 이용하는 연산으로 합이라든지 최대값, 최소값 또는 평균, 표준 편차 이런 일반적인 통계값을 계산해내는 그러한 연산을 얘기하죠. 자, 그럼 공간 분석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공간 분석 방법. 맨 먼저 걸린 분석이 있습니다. 요건 주어진 특정 지점, 한 점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지역의 특성을 평가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공간상에서 주어진 지점과 주변의 객체가 얼마나 가까운지, 근접한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지점을 설정하고 목표 지점의 근접 지역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고 근접 지역 내에서 수행돼야 할 기능이 어떤 게 있는지도 명시되어야지 근접 분석 수행이 가능하죠. 이러한 근린 분석 방법에는 단순 거리뿐만 아니라 시간, 비용으로도 근접성을 따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검색 기능, 확산 기능, 공간적인 집적 기능, 경사도 분석 이런 것들도 함께 수행을 합니다. 또 이 공간 분석 방법에는 지형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DEM이나 TIN, 이 TIN은 엄격히 얘기하면 DEM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DEM이 그리드와 TIN으로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이 TIN을 이용해서 지형을 분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형의 경사도, 음영, 시계, 경사면의 방향, 단면도 이러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형 분석의 종류로는 음영 분석과 시계 분석이 있는데 음영 분석은 3차원 지형 표현에 의한 분석을 얘기하는 거고 시계 구역은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가시구역과 비가시구역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시계 분석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분야가 이동통신에서 안테나를 세울 때 한 번 안테나를 좋은 자리에 세워가지고 가급적 많은 지역에서 전화가 통신이 되도록 핸드폰이 터지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분석 기법이에요. 그 외에 공간 분석에는 하계망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이 있습니다. 자, 하계망, 물이 흐르는 거죠. 이 물의 흐름 방향, 이건 항상 중력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배수 시스템이라든지 유역 분지 또는 유역 면적, 그 다음에 물이 나뉘어서 떨어지는 분수령, 배수 분할, 분기점, 하계망 구조와 흐름 방향, 또 하계망의 유역 경계, 또 흐름 방향 추출, 하천수로 추출, 이러한 분야의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하계망 분석입니다. 네트워크 분석은 서로 연관된 일련의 선형 형상물들, 즉 뱅글뱅글 돌아서 망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결성과 경로를 분석하는 것이고 고속도로라든지 철도, 도로, 하천, 전기, 전화, 상하수도, 망 구성을 하는데 주로 많이 활용을 하죠. 네트워크 분석은 주로 벡터 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 기법이에요. 그래서 경로를 탐색한다든지 배분한다든지 어떠한 경로를 트레이스, 추적한다든지 공간적인 상호작용을 따진다든지 또는 입지, 배분 이러한 기능 등을 수행하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분석의 활용은 두 지점의 거리를 최소 비용이나 최단 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탐색하거나 우리 내비게이션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기법이죠. 일련의 지점들을 통과하면서 최소 비용이나 또는 최단 경로를 탐색하는 이러한 분석에 많이 씁니다. 역시 이것도 내비게이션에서 많이 활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GIS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분석 기법들이 실제로 실생활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데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나타난 그림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의 예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로와 같이 이렇게 서울 근교로 순환선을 이루면서 도로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뺑그르르 돌아가는 이러한 형태를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얘기하죠. 이 네트워크 분석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경로 탐색, 배분, 공간적 상호관계 이러한 기능들이 있고요.
먼저 경로 탐색에서는 최단 경로 그리고 최소 비용이 소요되는 경로, 요거를 탐색하는 게 주로 경로 탐색에서 담당을 하고요. 또 배분 기능은 자원을 배분한다든지 입지를 배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공간적 상호관계는 중력 모델이라든지 상권 모델 이런 것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데 또는 어떤 회의를 하는데 또는 어떤 법률을 입안하는데 최상의 결론을 유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석을 제공해주는 그런 GIS의 가장 강력한 기법 중에 하나가 이 분석 기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분석은 GIS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간 분석 기법의 종류들을 다뤄볼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간 분석 기법의 종류로는 버퍼 분석하고 중첩 분석이 있어요. 먼저 버퍼 분석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버퍼는 지금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어떤 자료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면적의 형태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인 경우는 이렇게 동그랗게 점을 감싸는 버퍼가 형성이 되고요. 이렇게 선으로 만들어진 선형 자료는 이렇게 마치 국 소세지 두 개 묶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면에 대한 면 자료에 대한 버퍼는 역시 커다란 그 면을 다 감싸고 있는 그보다 좀 더 큰 면으로 형성이 되겠네요. 이렇게 형성이 되는 면적을 이 도형을 우리가 버퍼 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버퍼 분석은 공간적인 근접성을 정의할 때 주로 이용됩니다. 얼마나 이 점에서부터 가까운가 또는 이 도로에서 얼마나 가까운가 또는 이러한 학교 스쿨 존에서부터 얼마나 가까운가 이렇게 공간적으로 얼마나 가까운 근접성을 띠고 있는가 요거를 정의할 때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점이나 선, 면 또는 면 주변에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지정된 범위를 포함하는 면적의 형태로 구성되는 게 버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버퍼 존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입력 자료하고 버퍼를 위한 거리를 먼저 지정해 준 이후에 이 입력 자료, 이게 점일 수도 있고 선일 수도 있고 면일 수도 있죠. 여기서부터 그 버퍼까지의 거리가 정해지면 그때 이 입력 자료를 둘러싸는 버퍼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거리는 단순한 직선 거리예요. 이걸 우리가 유클리드 거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거리는 어떻게 따져요? 단순히 직선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의에 의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내죠.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버퍼 존을 표현한 게 바로 이 슬라이드입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을 볼까요? 요건 어떤 특정 지역, 그 포인트들입니다. 이 특정 지역 1km 주변의 버퍼 존을 표현할 때 이 점에서부터 1km 떨어진 모든 점을 연결한 그런 도형이 되니까 원으로 표현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선에 대한 버퍼 존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하천 지역 100m 주변의 버퍼 존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우리가 실제로 어떤 지점에 쓸 수 있는가요? 첫 번째 그림 같은 거는 범죄 발생한 지역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 요거를 우리가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버퍼 존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하천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바운더리를 형성할 때 요렇게 선 버퍼를 응용해서 버퍼 존을 형성하고 우리가 이걸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버퍼 분석에 이어서 GIS에서 무지하게 잘 활용되는 분석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중첩 분석이에요. 이건 우리 앞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뭐가 있었죠? 표면 분석과 중첩 분석. 표면 분석은 하나의 레이어 안에서 상호 자료들의 별량 값을 비교하는 거였고요. 중첩 분석은 두 개 이상의 레이어, 즉 두 개 이상의 자료층에서 서로 다른 레이어에 있는 그 별량들을 비교 분석하던 거죠.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중첩 분석입니다. 이 공간 분석의 자료들은 중첩을 통해서 여러 지리 정보의 자료를 통합할 수가 있죠. 그렇게 통합함으로써 목적에 맞는 새로운 자료도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통합하거나 중첩하는 자료들은 벡터뿐만 아니라 레스터 자료도 활용할 수가 있죠. 대신 그 레스터 자료는 제약 조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게 벡터 자료인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벡터 자료를 이용한 중첩 분석은 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이 됩니다. 예, 중첩은 면이 기반이 돼야 돼요. 그 면만 하는 게 아니라 면과 점, 면과 선, 면과 면 이런 식으로 중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양한 공간 객체를 표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레이어를 중첩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좌표 체계가 같아야만 이러한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좌표에 있는 두 놈을 묶어가지고 분석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좌표 체계를 맞춰놓고 거기서 중첩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번엔 중첩 분석에 대한 설명을 각각의 예를 들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레스터 자료의 중첩 분석입니다. 지금 여기 3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레스터 자료예요. 이미지. 요 첫 번째 이미지와 두 번째 이미지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를 중첩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 세 가지 중첩한 결과가 여기 나타난 그림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의아스러울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림을 중첩합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GIS에서 사용하는 레스터 이미지는 모두 수치 이미지입니다. 즉 디지털 이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픽셀마다 고유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요. 이 픽셀과 함께 저장되는 값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디지털 넘버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은 0부터 255까지 흑색에서부터 백색까지 밝기 단계를 표시한 거죠. 요건 흑백 영상인 경우. 그 다음에 디지털 넘버는 뭐죠? 컬러 영상인 경우 각각 빛의 3원색인 RGB, 레드, 그린, 블루 요거를 0부터 255까지 각각 256단계씩 그 숫자 값이 저장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밝기 값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이미지는 그레이스케일이든지 아니면 레드, 그린, 블루로 표현되는 디지털 넘버든지 고유의 밝기 값들을 모든 픽셀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첩 분석은 이 밝기 값들을 서로 비교해서 그렇게 중첩을 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개의 이미지를 중첩했을 때, 즉 합쳤을 때 우리가 새로 얻어지는 이미지는 이렇게 결과로 나타난 이미지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중첩의 결과로 나타난 모든 픽셀들에 대한 밝기 값의 분포를 확인해 보면 가장 낮은 밝기 값이 3,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밝기 값이 21,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레이스케일 0부터 255까지가 아니고 이러한 중첩의 결과로 3부터 21까지의 픽셀들의 밝기 값이 다시 배열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GIS의 중첩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레스터 자료를 중첩해서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에 의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얻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새로 중첩의 결과로 얻어낸 이미지의 밝기 값들을 이용해서 중첩의 결과로 얻어진 영상의 성질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자, 우리 이제 벡터 자료의 중첩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슬라이드에서는 각각의 입력 자료와 그 다음에 특정한 연산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앞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GIS에서 중첩 분석을 하는 경우 어떤 에리어, 어떤 면에 대한 중첩은 주로 우리가 레스터보다는 벡터 자료를 더 많이 활용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덴티티라는 연산이 있네요. 이건 우리가 아이덴티티, 일치 연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모든 요 지역 내에서 불리한 연산, 즉 불값을 취할 때 이 불리한 연산 값이 1을 결과로 출력하는 연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치 연산에 의해서 뒤에 사각형이 입력 자료고 그 다음에 연산하려는 자료가 요 동그라미 자료네요. 그러면 이 연산의 결과는 요 두 번째 위에 있는 원이 원래 입력 자료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끼어 들어가서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중첩 분석은 어떤 분석이에요? 이건 인터섹션 또 인터섹트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뭐라 그러죠? 교집합의 중첩입니다. 그래서 요 바탕의 사각형과 요 위에 원이 있을 때 요게 같이 공통으로 포함되는 면적 요거를 잘라서 새로운 결과값을 나타내게 되죠. 그 다음에 요 symmetrical
difference, 우리가 대칭 차라고 얘기하죠. 두 개 공통되는 그런 영역이 있을 때 그 공통되는 영역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산을 했을 때 새롭게 나타나는 그 연산 결과는 바로 이렇게 공통된 부분이 날아간 그 외의 부분들을, 그리고 두 도형의 나머지 합들, 이렇게 결과가 표현되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유니언이네요. 합집합이네요. 예, 요거는 첫 번째에 있는 그 자료와 두 번째에 있는 자료를 뭉뚱그려서 합쳐서 한쪽이라도 있으면 새로운 결과값의 그 값을 출력해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모두 합쳐진 새로운 에어리어, 즉 면적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엔 업데이트라는 게 있네요. 예, 요거는 성질을 뭉개버리고 두 번째 이 동그란 거의 성질을 새로운 걸로 합쳐버리는 그러한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산의 결과가 표현되죠. 자, 이러한 데이터 중첩에 의해서 먼저 면 데이터와 점 데이터가 중첩되는 그런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죠. 자, 면 데이터 위에 점 데이터를 중첩하게 되면 면을 형성하고 있는 데이터 이 범위 내에 위치하는 점의 위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면 위에 중첩된 이 점은 면 자료의 속성을 포함하게 되고, 또 그래서 모든 점과 면의 속성 테이블이 자동적으로 수정이 되죠. 그래서 면 자료와, 즉 면 데이터와 점 자료, 점 데이터의 중첩을 통해서 점과 면 속성 사이에 공간적인 관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면 데이터와 점 데이터를 중첩하는 기법은 범죄 발생과 인접 지역의 인구 통계, 범죄 발생은 포인트예요. 점 데이터. 그리고 인접 지역, 요거는 면 데이터죠. 여기에 대해서 인구 통계를 분석하는데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고, 아니면 특정 조류와 식생 등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고 분석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슬라이드에 표현된 게 그 면, 에어리어 데이터하고 포인트 데이터 요 두 개를 중첩한 그림이에요. 자, 이 첫 번째 그림은 이 포인트들을 뽁뽁뽁뽁 찍혀 있죠. 요게 사건 발생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면으로 표현된 지도는 주거 지역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지도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점 데이터와 면 데이터를 중첩하면 주거 지역 내에서 사건 발생 지점이 어딘지 요거를 찾을 수가 있지요. 즉, 이 마지막 그림은 뭐예요? 이 사건 발생 지점과 주거 지역을 결합해서 중첩시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타난 요 포인트들이 주거 지역 내의 사건 발생 지점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면 데이터와 점 데이터의 중첩은 이러한 분석에 많이 쓰입니다. 자, 이번에는 라인, 선 데이터와 에어리어, 면 데이터의 중첩을 살펴보죠. 자, 면과 선 자료를 중첩하면 선은 입력된 선과 면 안에 있는 속성을 동시에 포함하게 되고, 면과 선의 중첩에 필요한 계산은 면 자료간에 중첩하고 흡사합니다. 자, 이러한 계산의 순서는 먼저 면과 선의 교차점을 찾아내고, 계산된 이 교차점의 결절, 점이죠. 포인트 잘리는 거. 그 다음에 링크, 요거를 형성한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다시 위상을 정립하고, 토폴로지예요. 그 다음에 속성 테이블을 수정하는 순서로 중첩을 합니다. 그래서 면과 선 자료의 중첩 분석을 수행하면 선의 분포와 면 속성 사이에 공간적 관계를 설명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는 선 데이터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상권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상권 지역 폴리곤으로 형성된 건 면 데이터네요. 그럼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중첩을 하면 상권 내에 있는 도로들을 점검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로가 상권 지역을 지나가는 데서 끊어졌죠. 요걸 결절이라 그랬습니다. 또 여기 지나가는 도로가 여기 있었고, 여기 지나가는 도로가 여기 있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하, 여기 도로 데이터인 선 데이터와 요 면 데이터인 상권 지역이 있을 때 요 두 개를 중첩하면 어떤 도로가
상권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그런 분석의 예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면 데이터 사이의 중첩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자, 면을 포함하는 하나의 주제 레이어를 다른 주제 레이어 자료층과 중첩시켜가지고 새로운 주제도 레이어를 생성하는 공간 영상 기법이 면 데이터와 면 데이터의 중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첩을 수행하기 위해서 논리 연산자, 산술 연산자, 통계 연산자 이렇게 다양한 연산자,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중첩 분석을 수행하게 되고 이런 결과로 생긴 새로운 주제도 내에서 면의 모서리를 입력 레이어 내의 면 교차점으로 표현하는 기법이 바로 면 데이터와 면 데이터의 중첩 기법이에요. 이렇게 위상 모델로 저장된 면 형태의 벡터 자료 사이의 중첩은 적은 교차점을 계산하기 때문에 중첩을 수행할 때 시간이 절약될 수가 있어요. 요 면 데이터 간의 중첩도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선과 면 데이터의 중첩과 비슷한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제일 먼저 교차점을 계산해내고 그 다음에 결절과 링크 요걸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위상 정립과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극소화된 면 사상을 없애고 그 다음에 속성 자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이러한 순서로 중첩을 수행합니다. 요건 적지 분석 같은데 많이 활용이 되는 분석 기법이에요. 자, 지금 요 토양의 종류라는 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땅을 덮고 있는 요 각각의 종류가 요렇게 나타나서 토양의 종류가 표현된 요런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요건 숲지역이라고 표현된 그런 지형 데이터네요. 그래서 요 삼각형, 사각형의 지역이 각각 다른 숲으로 구분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의 샘플 데이터입니다. 자, 요 두 개의 면 데이터, 에리아 데이터를 합치면 중첩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죠. 즉 이거는 뭐예요? 숲 지역 내에 숲이 기본이 되는 거죠. 요 왼쪽 숲, 요 오른쪽 숲. 여기 내에 토양의 종류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데이터,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중첩 기법입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한 것처럼 각각의 이 두 개의 면적들이 만나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포인트들을 잡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결과, 즉 숲 지역 내의 토양의 종류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면 데이터 간의 중첩의 예로 표현되어 있네요. 자, 이러한 GIS에서의 공간 분석은 상당히 많은 데 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걸 몇 가지만 꼽아보자면 먼저 환경 분석에 응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식생 피복 지도화라든지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디스플레이해서 나타내 준다든지 아니면 위험물의 제거 이러한 환경에도 사용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영 분석에도 사용이 됩니다. 입지 분석 그리고 교통 분석 또는 보건과 보험 분석 이런 데도 사용이 되고 실제로 이러한 경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커피숍을 낼 때 어디다가 내는 게 제일 좋을까? 일단 유동 인구도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커피숍도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실 대상 연령도 많은 지역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경영 분석을 하는 예가 아주 많습니다. 이게 GIS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분야예요. 그 다음에 사회 분석도 활용이 가능하죠. 센서스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주택을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질병 확산의 예측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막강한 도구입니다. 실제로 2년 전인가요?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들을 포인트 데이터로 탁탁탁탁 뽑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하루 지나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이동하는지 그 다음날은 어디로 이동하는지 요걸 분석해 가지고 이동하는 방향의 도로만 차단하는 그런 효과적인 GIS 방제 활용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수계 분석, 하천의 차수 분석과 같은 수계 분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 분석도 가능합니다. 산림 지역에 대한 분석. 원래 이 산림은 처음에 캐나다에서 GIS가 시작될 때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그랬죠. GIS의 오리지널 활용 분야입니다. 또 정확한 파종 이런 것들도 분석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이 공간 분석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GIS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또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자 할 때 그 목적에 맞도록 각각의 분석 기법들
요거를 조합하면 무척 효과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GIS는 분석 도구예요. 그래서 좋은 데이터가 있으면 적절한 분석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엄청나게 놀라운 이런 극대화된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하는 기법들이나 활용하는 분야에 많은 신경을 쓰면 아마 무궁무진하게 그 응용이 가능한 그러한 기술입니다.